어머니, 제발 그 돈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은행 창구 앞에서 저는 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신경 꺼. 그날 제가 10년 동안 모은 5천만 원이 통장에서 사라졌습니다. 61세 어머니가 어떤 사람의 말만 믿고 전 재산을 투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불과 3일 후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몇 살이시고 무엇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잠깐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60대 부모님이 계신가요? 이런 사기가 요즘 정말 많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특히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노후 사기 예방법, 재산 지키는 법 등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32살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매달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저축해 왔습니다. 친구들이 여행 가고 맛있는 것 먹고 명품 가방 살 때도 저는 묵묵히 참았습니다. 결혼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는 1965년생 뱀띠이십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안 계셨고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시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딸은 나처럼 고생하면 안 돼.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며 당신은 굶어도 제게는 좋은 것만 먹이려 하셨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학자금 대출 없이 다 대주셨고 취업할 때까지 용돈도 꼬박꼬박 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60세가 넘어서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셨고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자주 속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작년 가을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반찬 가게를 정리하셨습니다. 엄마 이제 쉬고 싶어. 너도 이제 다 컸고 엄마도 좀 쉬어야지. 저는 어머니가 드디어 쉬실 수 있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요. 가게를 정리하시고 받은 돈으로 어머니는 작은 아파트 전세를 얻으셨고 남은 돈은 은행에 예금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어머니가 이상해지셨습니다. 딸아, 엄마가 좋은 기회를 알게 됐어. 어머니는 어떤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친구들 모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말씀들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내년부터 10년이 내 인생의 황금기래. 지금 투자하면 몇 배로 돌아온다고 하더라. 65년생 뱀띠는 올해부터 재물운이 엄청 좋아진대. 남동쪽으로 투자하면 대박 난다고 했어.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했지만 어머니가 이상한 곳에 빠지신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 너무 믿지 마세요. 요즘 사기꾼들이 노인분들 타깃으로 많이 접근한대요. 사기? 아니야.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야. 나한테만 특별히 알려주신 거야.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주 두세 번씩 그 모임에 나가셨고 갈 때마다 꼭 현금을 챙겨 가셨습니다. 엄마, 무슨 모임이에요? 저도 한번 같이 가면 안 돼요? 안 돼. 이건 우리 나이 또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 젊은 사람들은 이해 못해. 어머니는 점점 더 그 모임에 빠져드셨습니다. 집에는 초록색 쿠션이 생겼고 현관에는 이상한 장식품들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남동쪽 기운을 받아야 재물이 들어온대. 어머니는 풍순이 사준이 하는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큰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지난달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제 통장을 보자고 하셨습니다. 딸아, 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어? 왜요 갑자기? 엄마가 정말 좋은 투자처를 알게 됐어. 내 돈도 함께 넣으면 우리 둘 다 큰 돈 벌 수 있어.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해서 설득하려 하셨습니다. 매일 밤 전화가 왔고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를 믿지 못하는 거니?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것도 못 믿어주니? 어머니의 말씀이 점점 감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돈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히 달려갔더니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얼굴이 창백하셨습니다. 딸아, 엄마가 머리가 너무 아파. 병원 좀 데려다 줘. 병원에 모시고 가는 길에 어머니는 계속 제 손을 꽉 잡고 계셨습니다. 검사를 받는 동안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렸고 어머니의 가방을 맡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가방에서 통장이 보였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꺼내봤는데 그 통장은 제 통장이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통장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급히 통장을 펼쳐보니 4일 전에 5천만 원이 전액 출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통장을 몰래 가져가셨던 겁니다. 검사가 끝나고 나온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으셨습니다. 아픈 것도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당황하시더니 곧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거 엄마가 잠깐 빌린 거야. 다음 달이면 2배로 만들어서 돌려줄게. 2배요? 어디에 쓰신 거예요? 그건 말해봤자 너는 이해 못해. 엄마를 믿으면 돼.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결혼 자금으로 제 미래를 위해 모은 돈이었습니다. 엄마, 제 돈 돌려주세요. 지금 당장요? 지금은 안 돼. 이미 투자했어. 조금만 기다려. 정말 큰 돈 될 거야. 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시며 저를 몰아붙이셨습니다. 넌 엄마가 평생 널 키운 게 대단하지도 않니? 이까짓 돈 하나 맡겼다고 이렇게 야단이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바로 그 모임이 어디인지 수소문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어머니처럼 60대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직접 찾아갔습니다. 작은 사무실 같은 곳이었는데 안에는 어르신들이 가득했습니다. 앞에서는 한 남자가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65년생 뱀띠 분들은 지금이 인생의 전환기입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그 남자는 사주, 운세, 풍수 이야기를 섞어가며 어르신들을 현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동쪽에 있는 어떤 땅에 투자하면 몇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어머니를 찾아 데리고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제 앞에서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넌 내 인생에 왜 간섭하는 거야? 엄마, 저 사람 사기꾼이에요. 제 돈 어떻게 해서든 찾아야 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가 투자했다는 그 땅은 존재하지도 않는 허구였고 그 남자는 이미 사무실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투자하신 거면 사기 입증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신 거라 제 10년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더 끔찍한 건 어머니는 아직도 그게 사기라는 걸 믿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돈이 들어올 거야. 선생님이 그러셨어.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해야 할지 아니면 어머니를 속인 그 사기꾼을 원망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저는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경찰서에서 나오는 길 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더 이상 말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5천만 원이 사라진 것도 억울한데 어머니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자친구 준혁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우리 부모님이랑 식사하기로 한 거 기억하지? 약혼 날짜 정하는 거.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잊은 게 아니라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준혁아, 미안한데 오늘 안 될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사기를 당한 것, 제 통장에서 5천만 원이 사라진 것, 결혼 자금이 모두 날아간 것까지.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은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응. 미안해. 나도 어떻게 된 건지. 아니, 지혜야. 이게 말이 돼? 내가 어머니 통장을 관리했어야지. 어떻게 노인 혼자 그런 큰 돈을? 준혁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이해한다는 말은 없었고 제 잘못을 따지기만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뭐라고 말해? 신부 측 결혼 자금이 하나도 없다고?
준혁아, 나도 피해자야. 나도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아. 그래도 어머니를 제대로 관리했어야지. 아, 진짜 답답하네. 통화가 끝나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위로받고 싶었는데 오히려 비난만 들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 집에 다시 갔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가 정말 늙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미안하다.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멍청해서 그래. 내가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모은 건지 알면서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평생 처음 보는 어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친절했어. 엄마 같은 사람도 돈을 벌 수 있다고, 딸한테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다고 했어. 엄마는 그냥 내 결혼식 때 큰 돈을 쥐어주고 싶었어. 어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나는 동시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왜 그런 말을 진작 안 하셨어요? 제가 결혼 자금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셨으면. 그래서 엄마가 도와주려고 했잖아. 근데 내가 자꾸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엄마가 혼자.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저도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 선영이가 제 얼굴을 보더니 놀라며 물었습니다. 지혜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완전 상했는데? 저는 참았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선영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작년에 비슷한 일 있었어. 건강식품 판매한다는 사람한테 3천만 원 날렸어. 진짜? 응. 요즘 60대 타깃으로 사기가 진짜 많아.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외로운 분들이 쉽게 당해. 자식한테 짐 되기 싫어서 혼자 돈 벌려고 하다가. 선영의 말에 어머니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반찬 가게 정리하시고 혼자 계실 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 외로움을 누군가 파고든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우리는 운 좋게 일부라도 찾았어. 그 업체가 아직 영업 중이어서. 소비자원에 신고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 응. 혼자 하면 힘들어. 전문가 도움 받아야 해. 퇴근 후 바로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상담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해자가 이미 잠적한 상태면 돈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임에 참석했던 다른 피해자들을 모으면 집단 소송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요? 네. 보통 이런 사기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동시에 타깃으로 합니다. 어머니 외에도 같은 피해를 입은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날부터 저는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다녔던 그 모임 장소 근처를 배회하며 비슷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을 찾았습니다. 며칠 후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도 같은 모임에 다녔고 2천만 원을 날렸다고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나보고 왜 그랬냐고. 매일 싸워요. 이제 집에 가기도 무서워요.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똑같으세요. 할머니, 우리 함께 그 사람 찾아요. 다른 분들도 모으고요. 결국 일주일 만에 피해자 7명을 모았습니다. 다들 60대 여성분들이었고 적게는 1천만 원에서 많게는 8천만 원까지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첫 모임을 가진 날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더러 65년생 뱀띠는 올해가 대박날 해래요. 황금기가 온다고. 그래서 믿었어요. 또 다른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남동 쪽에 투자하면 몇 배로 불어난다고. 풍순이 사준이 하면서 온갖 말을 다 했어요. 모두가 비슷한 수법에 당했습니다. 그들은 어르신들의 외로움과 불안함을 파고들었고 운세라는 미신을 이용해 돈을 빼앗아 갔습니다. 변호사는 우리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해자의 실명과 계좌 추적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금액이 크니 경찰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준혁과는 결국 약혼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준혁의 부모님이 반대하셨습니다.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신부 측에서 한 푼도 안 들고 오겠다는 게 말이 되냐? 준혁은 부모님을 설득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우리 조금만 기다리자. 내가 돈을 다시 모으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데? 1년? 2년? 나 이제 33살이야. 그래도 어쩌겠어. 지금 당장은 우리 부모님을 설득할 수가 없어.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습니다. 10년을 모은 돈도 날아갔고 결혼도 미뤄졌고 어머니와의 관계도 틀어졌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딸아, 엄마가 반찬 가게 다시 시작할까봐 돈 다시 모아서 내 결혼 자금 만들어줄게. 엄마가 책임질게. 61세의 어머니가 다시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을 만드실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알아서 할 수 있을까? 다시 10년을 모아야 할까?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제가 결혼 자금을 다 날렸다는 이야기가. 동료들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고 그게 더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가해자를 찾았습니다. 진짜요? 정말 찾으셨어요? 저는 변호사의 말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사 복도에 서서 통화하던 중이었는데 목소리가 너무 커져서 지나가던 동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부산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이미 신병을 확보했고요. 다만요?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가해자가 이미 상당 부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람을 찾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찾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가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퇴근 후 바로 어머니한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반찬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엄마,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왔니? 엄마가 내일부터 시장에 반찬 좀 내다 팔려고. 옆집 순자 언니가 자기 가게 한쪽에 자리 좀 내준대. 엄마,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니야. 엄마가 책임져야지. 내가 10년 동안 모은 돈인데.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칼을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딸아, 엄마가 너무 멍청했어. 어떻게 그런 말을 믿었는지. 저는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 사람 잡혔어요. 경찰이 잡았다고 변호사님이 연락 왔어요. 어머니의 몸이 제 품에서 와들와들 떨렸습니다. 정말 잡혔어? 네, 그런데 돈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대요. 그래도 일단 잡힌 건 잡혔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저는 어렸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급식비 못 내서 선생님한테 혼났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엄마가 반찬 가게 장사가 안 돼서 돈이 없었을 때구나. 그때 엄마가 학교까지 뛰어오셔서 교무실에서 선생님한테 빌었잖아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엄마가 너무 미안했어. 내 딸이 급식비도 못 내서. 근데 엄마, 그날 집에 오니까 제일 좋아하는 돈가스가 있었어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그거 옆집에서 밀가루 좀 빌리고 계란은 순자 언니가 줬어. 그래서 만들었지.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돈은 없어도 저를 위해 뭐라도 해주려고 하셨던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이번에도 그런 마음이셨죠? 제 결혼식 때 큰돈 쥐어주고 싶으셨던 거.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근데 엄마, 저는 돈보다 엄마가 건강하신 게 더 중요해요. 엄마가 다시 새벽부터 일하시는 거 보기 싫어요. 그래도 엄마, 제가 다시 모을게요.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엄마는 그냥 건강하게 계세요.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가해자 조사에 참석해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 대표로 저와 어머니 그리고 다른 피해자 할머니 두 분이 함께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그 남자를 봤을 때 생각보다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그저 흔한 아저씨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60대 여성들을 타깃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피해자가 당신들 외에도 30명이 넘습니다. 30명이요? 네, 총 피해 금액이 15억 원이 넘습니다.
수법은 똑같았습니다. 운세 강연을 빙자해서 접근하고 특정 띠를 가진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했죠. 옆에 계시던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압류한 재산이 3억 정도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워낙 많아서 전액 회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은 기껏해야 1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5천만 원 중에서 겨우 1천만 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엄마가 진짜 반찬 가게 다시 시작할게. 4천만 원은 엄마가 책임지고 모을게. 엄마 61세에 무슨. 아니야. 엄마는 할 수 있어. 엄마가 너 낳고 키울 때도 다들 안 된다고 했어. 근데 엄마는 해냈잖아.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사기를 당했을 때의 절망적인 모습이 아니라 뭔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야, 나 부모님 좀 설득했어. 우리 일단 약혼하자. 응? 갑자기 왜? 아니, 생각해보니까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우리가 사랑하면 되는 거지. 반가워야 할 말인데 왠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준혁아, 근데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거야? 전세 자금도 없는데? 그건 일단 우리 집에서 얼마 지원해 주시기로 했어. 대신 내가 결혼 준비 비용은 좀 부담해 줘야 할 것 같은데. 결혼 준비 비용? 응, 예복이랑 스튜디오 촬영이랑 뭐 그런 거. 한 2천만 원 정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지금 5천만 원을 잃어버려서 1천만 원밖에 못 찾는다고 했는데 2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라는 건지. 준혁아, 나 지금 통장에 돈 하나도 없어. 2천만 원은 무슨. 그래도 대출이라도 받아야지. 우리 결혼하려면. 대출? 응.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 너무 부담 갖지 마. 전화를 끊고 나니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었는데 오히려 대출을 받아서라도 결혼 준비를 하라니. 다음 날 회사 동료 선영이한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더 부담을 져야 해? 그래도 결혼하려면. 지혜야, 솔직히 말할게. 그 남자 너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 맞아? 선영의 말에 멈칫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 생각해봐. 내가 제일 힘들 때 그 사람이 뭐 해줬어? 위로는커녕 내 탓만 했잖아. 그러다가 갑자기 약혼하자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준혁과 사귄 지 3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준혁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힘들 때 그 사람은 곁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워했고 저를 탓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준혁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우리 좀 만나서 이야기하자. 왜? 무슨 일 있어? 응, 우리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며칠 후 만난 준혁은 제 말을 듣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혜야, 지금 우리 헤어지자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결혼을 좀 더 미루면 안 될까? 또? 언제까지 미루려고? 나도 모르겠어. 근데 지금 당장은 자신이 없어. 돈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준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데 내 집안이 너무 불안정하대. 내 어머니도 그렇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아니, 엄마 말씀이 그런 게 아니라 내 어머니가 사기를 당할 정도로 판단력이 없으신 분이면 나중에 우리한테도 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혁아, 미안한데 나 먼저 갈게. 지혜야, 잠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나는 건지 억울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혁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내가 말을 잘못했어.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하지만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엄마 집에서 자도 돼요? 그래, 와라. 엄마가 밥 해놓을게. 어머니 집에 도착하니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어릴 적 집에 오면 항상 맡았던 그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딸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어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혁과의 일, 회사에서의 시선, 돈을 잃은 허탈함,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요. 그래, 울어라. 엄마 품에서 실컷 울어. 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묵묵히 안아주기만 하셨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수건을 건네주셨습니다. 딸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어.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가 철이 없었어. 61살 먹고도 사람 구별을 못하다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그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외로운 사람들 약점을 파고들어서 돈을 뜯어낸 거잖아요. 그래도 엄마가 좀만 더 조심했으면. 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그 이야기 그만해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앞으로 잘 사는 거예요. 그날 밤 어머니와 나란히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릴 적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까지. 딸아, 엄마가 하나 물어볼게. 너 그 남자랑 정말 결혼하고 싶어? 모르겠어요, 엄마. 엄마가 보기엔 그 남자 너한테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던데.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요? 응. 진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힘들 때 함께 있어줘야지. 너 탓하고 내 집안 탓하는 게 사랑이냐? 어머니의 말에 가슴 한편이 뜨끔했습니다. 사실 저도 느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준혁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에 대해. 엄마, 근데 나 이제 33살이에요. 다시 시작하기엔 늦지 않아요? 늦긴 뭐가 늦어. 엄마는 35살에 너를 낳았어. 그리고 혼자 키웠잖아. 33살이면 아직 젊어. 그래도 딸아, 엄마가 하나만 말해줄게.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근데 잘못된 사람과 결혼하면 그건 평생 후회해. 엄마처럼. 어머니가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신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좋은 사람이었어. 처음에는. 근데 힘들 때 도망가는 사람이었어. 자기가 힘들면 가족한테 화풀이하고 책임은 회피하고. 그래서 헤어지신 거예요? 응. 엄마가 너 베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집을 나갔어. 그리고 다시는 안 돌아왔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때 엄마가 생각했어. 아, 이런 사람과는 못 살겠구나. 혼자 사는 게 낫겠구나.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지. 미칠 것 같았어. 근데 엄마한테는 내가 있었잖아. 너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 저는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한다, 딸.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차리셨습니다. 엄마, 새벽부터 뭐 하세요? 아, 너 아침 먹여야지. 회사 가기 전에. 엄마,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됐어. 엄마가 해줄게. 밥상을 받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아침을 차려주시는 어머니를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 어머니도 이제 61세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계셔야 할 텐데.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병원 가요. 병원은 왜? 건강검진 받으세요. 61세면 정기적으로 검사 받아야 해요. 에이, 괜찮아. 엄마 튼튼해. 엄마, 제발요. 엄마가 아프면 나 어떡해요? 어머니가 잠시 멈칫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그렇게 원하면 가자. 회사에 출근하니 선영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어제 준혁이랑 만났다며? 어떻게 됐어? 잘 모르겠어. 아직 정리가 안 됐어. 그래? 근데 있잖아, 내가 어제 우리 회사 법무팀 김 대리한테 물어봤는데 너 그 사기 사건 민사소송 빨리 진행하는 게 좋대. 변호사님이 진행 중이시래. 그게 아니라 가해자가 지금 구속돼 있을 때 재산 압류를 최대한 해놔야 한대. 나중에 풀려나면 재산 빼돌릴 수도 있대. 선영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진짜? 그럼 변호사님한테 빨리 연락해야겠다. 점심시간에 바로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가해자 재산 압류 더 할 수 있는 거 없나요? 지금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만 숨겨둔 재산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조사 중입니다. 얼마나 더 나올 수 있을까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해자가 부동산에 투자한 돈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피해 금액의 절반 정도는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반이요? 네, 하지만 피해자가 많아서 개인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마 2천에서 3천만 원 선일 것 같습니다. 5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희망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요. 가해자의 재산을 찾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어머님이 그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 중에 부동산이나 투자 관련된 게 있으신지 여쭤봐 주시겠어요? 퇴근 후 바로 어머니한테 달려가 물어봤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부동산 투자한다는 말 한 적 있어요? 부동산? 맞다. 그러고 보니 남동 쪽에 땅이 있다고 했어. 거기 개발된다고? 어디라고 했어요? 김해 쪽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네. 엄마, 더 생각해봐요. 중요한 단서일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 맞다. 김해 신공항 근처라고 했어. 공항 확장되면 땅값이 엄청 오를 거래. 즉시 변호사한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에 들어갔고 일주일 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찾았습니다. 김해에 가해자 명의로 된 땅이 있습니다. 시세가 약 8억 정도 됩니다. 8억이요? 네, 이걸 압류하면 피해자분들께 상당 부분 배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달려가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정말 우리 돈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 네, 엄마. 전액은 아니어도 상당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주저앉으며 우셨습니다. 고맙다, 딸아. 내가 아니었으면 엄마는 정말. 엄마, 괜찮아요. 우리 이제 잘 될 거예요. 그날 밤 준혁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야, 우리 만나자.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어. 알았어. 내일 저녁에 보자. 다음 날 저녁 준혁을 만났습니다. 준혁은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지혜야,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준혁아, 미안한데 우리 헤어지자.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혜야, 갑자기 왜 이래? 내가 사과했잖아. 응, 사과는 고마워. 근데 나 생각해봤어. 우리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아.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혁아, 내가 제일 힘들 때 넌 어디 있었어? 내 옆에 있었어? 그건 나도 당황스러웠잖아. 맞아, 당황스러웠겠지. 근데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황스러워도 내 옆에 있어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준혁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님이 우리 엄마를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판단력 없는 사람, 짐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 말 듣고도 너는 엄마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 지혜야. 준혁아, 나는 내 엄마가 자랑스러워. 61세에 혼자 나를 키우셨고 힘든 일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 한번 실수하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랑은 가족이 될 수 없어. 준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정말 끝이야? 응, 미안해. 좋은 사람 만나. 카페를 나오는데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슬프기보다는 시원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준혁이랑 헤어졌어. 그래? 괜찮아? 응,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진짜 속이 시원해.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래, 잘했어. 우리 딸 멋지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둘이 여행 갈까? 여행? 갑자기? 응, 엄마랑 나랑 오랜만에 단둘이. 돈 얼마 안 들어도 돼. 그냥 가까운데 바다나 보러 가자. 좋지. 엄마도 바다 보고 싶었어. 그 주말 어머니와 함께 강릉으로 떠났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내내 어머니는 신기한 듯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딸아, 엄마 여행 온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 엄마, 앞으로 자주 가요. 우리. 그래, 자주 가자. 바닷가에 도착해서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11월의 바다는 차갑고 쓸쓸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딸아, 엄마가 하나 말해줄게. 응? 엄마가 그 사람한테 속은 게
사실은 외로워서였던 것 같아. 어머니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반찬 가게 정리하고 나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 친구들은 다들 바쁘고 너는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집에 혼자 있으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 내가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구나. 엄마, 그때 그 사람이 나타난 거야. 친절하게 말 걸어주고 나도 뭔가 할 수 있다고,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어. 그 말이 그렇게 달콤하게 들리더라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이제 외롭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고맙다, 딸아. 우리는 한참을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고요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어머니와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아, 엄마가 결심했어. 뭘요? 반찬 가게 다시 시작하지 않을래? 대신 다른 걸 해볼까 해. 다른 거요? 응. 동네 경로당에서 자원봉사 할까봐. 나보다 더 외로운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더라고.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그리고 뭐? 나도 취미 생활 같은 거 해볼까? 노래교실이나 댄스 교실 같은 거. 엄마, 진짜요? 엄마가? 왜 이상해? 엄마도 아직 젊어. 65년생은 지금이 황금기래.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 운세 때문에 5천만 원을 날렸지만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달 후 변호사한테서 최종 연락이 왔습니다. 총 압류 재산이 12억 원입니다. 피해자분들께 배분하면 약 70% 정도 회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3,50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천만 원 중에서 3,500만 원. 완전히 다 돌려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큰 돈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그 소식을 전하니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딸아, 정말 다행이다. 정말. 엄마, 이제 안심하세요. 우리 잘 될 거예요. 며칠 후 피해자분들과 함께 마지막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두들 돈을 일부나마 돌려받게 돼서 기뻐하셨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씨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돈을 찾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한 결과예요. 또 다른 할머니가 덧붙이셨습니다. 이번 일로 배운 게 참 많아요. 이제는 아무 말이나 함부로 믿지 않을 거예요.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엄마, 이제 그 말 그만해요. 우리 앞만 보고 가요. 그래, 앞만 보고 가자.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근데 딸아, 너 남자친구는 어떻게 할 거야? 천천히 좋은 사람 만나면 만나고 아니면 말고요. 나 혼자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엄마는 내가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는데? 엄마, 저한테는 이미 제일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응? 엄마요. 61년 동안 혼자 살아오신 우리 엄마.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컸니?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경로당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셨고 노래교실에도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딸아, 엄마 요즘 너무 바빠. 할 일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엄마, 좋은 일이에요. 건강하게 바쁜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있잖아, 경로당에 할아버지 한 분이 엄마 보고 노래 잘한다고 했어. 어머, 엄마 남자친구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에이, 무슨 소리야. 엄마가 이 나이에 무슨.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변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 제안이 왔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일한 게 인정받은 것 같았습니다. 지혜씨, 대리 진급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월급도 올랐습니다. 그 돈으로 매달 조금씩 다시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10년은 아니더라도 5년 정도면 다시 목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믿게 됐습니다. 5천만 원을 잃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 일어섰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느 일요일 오후 어머니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딸아, 엄마 요즘 생각해. 무슨 생각이요?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엄마는 계속 외롭게 살았을 것 같아. 집에만 있으면서. 엄마, 물론 돈은 아까워. 5천만 원이 어디 작은 돈이야. 근데 그 일로 엄마가 정신 차렸어.
그리고 너랑도 더 가까워진 것 같고. 저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엄마. 그 일이 없었으면 준혁이랑 결혼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평생 후회하면서 살았을걸요. 그러게. 인생 참 알 수 없는 거야. 엄마, 65년생 뱀띠 맞죠? 왜? 지금이 황금기 맞는 것 같아요. 진짜로.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래, 지금이 황금기야.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우리는 손을 꼭 잡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길목이었습니다. 나뭇가지마다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딸아, 고마워. 엄마 곁에 있어줘서. 엄마, 제가 더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엄마는 너밖에 없어. 저도요, 엄마. 저도 엄마밖에 없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부터 정확히 1년 전 나는 5천만 원을 잃었다. 10년 동안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닫게 해준 시작.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해준 시작. 돈은 3,500만 원 돌려받았다. 완전히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다. 왜냐하면 그 1,500만 원으로 내가 배운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니까. 엄마는 61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셨다. 나는 33세에 진짜 내 인생을 시작했다. 우리 모두 늦지 않았다. 아니, 지금이 딱 맞는 타이밍이다. 65년생 뱀띠 황금기. 뭐 그런 게 있다면 지금이 맞는 것 같다. 하지만 그건 운세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니까. 엄마, 우리 앞으로도 잘 살아요. 함께.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밤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딸아, 사랑한다. 오늘도 고마웠어. 잘 자.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저도 사랑해요. 내일 저녁에 엄마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요. 잘 자요. 그렇게 우리의 봄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